논문을 많이 읽고 상담 이론만 외운다고 해서 실제 내담자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결코 상담, 치료할 수는 없답니다.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은 실제 상담에서 내담자의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담 실습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아시나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는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 수련에 필요한 상담 실습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상담 사례, 심리치료 사례를 접하고 내담자의 아픔을 치료하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구체적인 과정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커리큘럼으로 강의해 주시고 WPI 상담 코칭 1급 지도자 자격과 임상수련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 실습 요원이 여러분의 전담 슈퍼바이저가 되어줄 것입니다. WPI 워크숍, 사례 세미나, 상담 실습 활동을 통해 각기 다른 내담자의 마음을 어떻게 읽는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실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어떻게 상담의 방향을 이끌어 그들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극히 이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을 거의 불살라 버릴 것 같은 이 사건들과 관련된 마음의 아픔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음의 아픔을 언제부터 정신병이라고 취급하게 되었으며 그거를 의사 선생님이 마치 너가 병에 걸린 거야, 그게 네 마음의 아픔도 몸의 아픔처럼 정신병이야 라고 하는 정신병의 역사에 대한 30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려주세요. 심리상담 대학원 나왔는데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 상담할 때 이론을 적용하기 너무 어려워. 상담교사로 일하는데 상담과 코칭에 관련된 전문 능력을 더 개발하고 싶어. 내 전공과는 상관없이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상담가가 되고 싶어. 논문을 많이 읽고 상담 이론만 외운다고 해서 실제 내담자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결코 상담, 치료할 수는 없답니다.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은 실제 상담에서 내담자의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담 실습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아시나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는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 수련에 필요한 상담 실습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상담 사례, 심리치료 사례를 접하고 내담자의 아픔을 치료하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구체적인 과정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커리큘럼으로 강의해 주시고 WPI 상담 코칭 1급 지도자 자격과 임상수련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 실습 요원이 여러분의 전담 슈퍼바이저가 되어줄 것입니다. WPI 워크숍, 사례 세미나, 상담 실습 활동을 통해 각기 다른 내담자의 마음을 어떻게 읽는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실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어떻게 상담의 방향을 이끌어 그들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 상담할 때 이론을 적용하기 너무 어려워. WPI 전문가 과정을 마치시면 WPI 상담 코칭 전문가 2급 자격을 얻으시며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상담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리상담 코칭 전문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당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WPI 전문가 과정,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WPI 심리상담 지역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센터의 상담가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심리 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약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초급 워크숍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WPI 초급 워크숍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숍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조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다른 사람들이랑 당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해요. 답답한 제 삶에 뭔가 산뜻한 변화를 주고 싶은데 여행도 가보고 병원도 다녀보고 좋다는 건 싹 다 해봤는데 내 문제조차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당신이 가진 삶의 어려움, 삶의 아픔과 문제를 WPI 초급 워크숍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접해보지 못했던 마음을 읽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9월 7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 WPI 검사는 WPIpainfree.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조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각자 도생 시대의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네,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역사, 아픔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아파하는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이 사람한테 이런 아픔의 증상이 나타나는가, 특히 피부나 신체의 아픔으로 나타나는가를 알아보는 그 강의, 어떻게 보면 시작의 강의로 마음의 아픔은 언제부터 정신병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또 몸의 아픔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아픔도 아픔이니까 그거를 정신병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 아픔을 치료하겠다라는 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강의를 여러분들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정신병에 걸렸다 또는 정신병 환자다라고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이 역사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심리학을 40년 동안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가장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각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하고 잘 통하지 않거나 또 개개인이 자기가 힘들게 산다라고 느낄 때 단순히 그 사람이 힘들구나 라는 거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주는 수준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정신병에 걸렸어. 그리고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적으로 위험한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치료를 해야 돼. 강제로 치료를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언제부터 나왔는가. 그래서 1강에서 재밌게도 마음의 아픔이라는 거를 질병을 걸린 사람, 또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취급하게 되는 역사를 살펴보게 됐어요. 마음의 아픔이 몸의 아픔과 동일하게 취급이 되었다는 거죠. 마음의 아픔은 몸의 아픔하고 같은 아픔 맞죠? 저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몸의 아픔이 따로 있고 마음의 아픔이 따로 있고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리고 아픔을 무조건 질병으로 보려고, 그래서 제거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아픔을 내 삶의 가이드 혹은 내 삶의 결과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마음의 아픔과 몸의 아픔을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동일하게 봐야 된다. 아픔을 제거의 대상으로, 내가 아픈 거 없어지기만 하면 내 삶이 훨씬 더 나아질 텐데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픈 거는 내가 지금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내가 그동안 너무 안이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 아픔을 통해 가지고 내 삶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된다. 아픔은 제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하나의 새로운 단서로, 또 나의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픔을 병이라고 이름 붙이는 사람들에게는 아픔이라는 것은 제거의 대상이 된다. 특히 몸으로 나타나는 그 통증을 몸의 문제로만 봤을 때 해결이 안 되는 질환들이 너무 많아요. 해결이 안 되는 질환이 너무나 많다. 아토피도 피부 질환이라고만 봤을 때 온갖 피부 약들을 다 했을 때 치료가 되면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발작적으로 자신의 피부를 망가뜨리는 상황에 대해서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 그렇게 자아가듯이 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신 스스로 피부를 망가뜨리는 행동을 거의 줄어들게 할 수 있거든요. 본인의 삶의 방향 혹은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어디서 혼란을 겪는지, 그것을 자기를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상당히 좋은 말씀이네요. 아픔을 피부로 표현할 필요가 없게 됐을 때, 아픔의 정체를 파악해서 피부로 더 이상 표현하지 않아도 될 때 안정돼 간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가진 마음의 아픔을 굳이 몸으로, 피부로 표현하지 않게 되면
피부로 몸으로 표현하는 아픔조차도 사라지거나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픔의 심리, 아픔의 정체와 같은 강의에서 여러 번 들을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지난 1강에서는 정신위생운동, 20세기에 들어와서 서구 사회에서 이 인간이 겪는 질병, 특히 전염병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위생관리, 위생을 잘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것이 세균이냐 바이러스냐 이런 물질에 의해서 병이 전염이 되고 또 발병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을 때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이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하수구라든지 우리가 화장실이라든지 또 수도 이런 것들을 정비함으로써 깨끗한 물을 먹는 것이 전염병을 막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것이 이제 위생 운동, 위생 개선이라고 합니다. 그게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아마 인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정대시키고 또 건강한 삶을 살게 만든 것은 의학의 발달이라고 하기보다는 위생 상태가 호전되고 또 영양이 나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과학적 사실이고 또 보건학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가, 또 인간의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을 심리학에서 탐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 겨우 20세기에 들어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와중에서 놀랍게도 심리학보다 훨씬 앞서서 인간의 마음이 뭔지 또 알기도 전에 마음의 병 또는 마음의 아픔이 병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뭔지도 알기도 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거는 병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사회 계몽 운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그 사회 계몽 운동은 무엇이냐? 아주 그 논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몸의 아픔을 병이라고 하고 그 병이 일어나는 것을 위생운동, 이 위생운동으로서 그 병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되고 또 병을 퇴치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러면 몸의 아픔이 아닌 마음의 아픔이라는 것도 병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음의 아픔을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 마음의 아픔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치 몸의 병이 일어나는 걸 막는 것을 방역이라고 이야기하듯이 마음의 아픔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이제 20세기 초에 미국 정신의학자 협회에 소속되는 의사 선생님들이 협회를 결성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좀 더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정신 나간 짓을 한다, 미친 짓을 한다 라는 사람들을 정신병 환자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신병이라는 것은 도덕적 타락이나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일탈하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정신병 환자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20세기 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덕적 타락이나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일탈되고 반사회적 행위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막연히 영혼이 타락됐거나 또는 사회적인 규범으로 이 뭔가
도덕적으로 오염된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이 저런 행동을 왜 하게 됐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아파서 그런 것이야 라고 하는 인식을 사람들한테 심어준 시작을 한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저 사람이 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왜 도덕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하지? 왜 부패한 행동을 하지? 그것은 악마가 저 사람의 몸에 침투를 했거나 또 신의 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신병은 비정상이니까 정신병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등장했다라는 느낌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신체의 질환하고도 또 약간 다르게 취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비정상이니까 표현이 되는 게 개인마다 약간 다르다고 생각해요. 정신질환은 병이 있다 없다를 주변에서 그렇죠. 뭐 정치적이든 혹은 그 사람을 구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든 거기다가 특이한 게 마음의 병인데 마치 바이러스 질환 퇴치하듯이 방역 개념으로 사람을 제거하려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죠. 입원을 그렇죠. 시켜버리거나 그래서 의사들은 그게 저주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몸이 아픈 것처럼 마음도 아플 수 있어 라고 보는 것이 인간답게 대해주는 것이라고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아주 자부심을 갖는 포인트예요. 종교적인 규범으로부터 인간이 신의 저주나 악마의 이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인간이 얼마나 인간 스스로의 존재임을 이 만천하에 알리게 되는 것이 인간의 정신이 타락한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몸이 그렇죠. 아플 수 있는 것처럼 마음도 병들 수 있는 거다. 너가 아픈 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고 할 때 마치 면죄부를 주는 듯한 그리고 그 네 아픈 거를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지만 실제 일어나는 건 사실은 이제 환자라는 질병에 꼬리표를 달고 환자라고 불리는 노예가 돼서 사는 거죠. 그거는 의사 선생님의 입장에서 무슨 소리냐. 아픈 사람을 의사는 지금 치료해주고 도와주려는 거야. 다 네가 덜 아프게 하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건데. 도와준다는 건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필요한 것이지 요청하지도 않는데 내 보기에는 네가 이상해, 넌 병에 걸렸어 이러면서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을 미리 치료해주고 따로 격리해야 되고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게 잠재적으로 사회에 위협이 되고 너도 모른 채 너도 의식하지 모른 채 범죄를 저지르거나 타락한 행동을 하는 거 그거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예방하듯이 막고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정신질환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범죄율이 현저하게 낮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런 거는 지금 따지지 말고 중요한 거는 네가 혹시라도 정신이 잘못돼 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회에 얼마나 큰 폐를 끼치는 거니. 근데 그 정신이 잘못됐다는 게 누구의 기준이냐는 거죠. 몸의 아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음의 아픔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고 특히 여러분 각자가 가지는 마음의 아픔은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의사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또는 어떤 권력자가 너가 가진 마음의 아픔은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약 먹어. 이렇게 치료를 받아. 이렇게 할 어떤 권리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인정한다면 이 강의를 듣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논쟁이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일어났더라면 아마
이 정신건강운동 또는 정신위생운동이라는 것이 사회 메시지를 영향력을 행사를 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는 미국이 1차 세계대전을 벌이고 있는 전쟁은 먼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여전히 잠재적인 위협, 적과 싸우는 상황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인간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시점이었어요. 미국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엄청난 이 산업사회로 바뀌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농촌에서 살다가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 자기가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고 있고 또 멀리서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이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그날 먹고 사는 게 너무나 걱정이 되고 마음 편하지 않으니까 우울이나 불안한 것 같은 상태에 있으니까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 또 아픔을 느끼는 것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죠. 의사 선생님은 몸의 아픔을 질병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걸 치료를 하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의 의사 선생은 사실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의사를 하기보다는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동네에서 칼 좀 쓰는 정육점 하는 아저씨들도 의사 노릇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팔다리를 자르거나 꿰매거나 칼, 가위, 바느질 이런 걸 잘 쓰는 사람도 의사의 역할을 얼마든지 하고 또 많은 의사들이 의사라고 하지만은 약간 돌팔이 약장수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 직업의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서양 의사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경우는 서양 의사였고 환자의 병에 대해서 약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한방에서 약을 주는 거나 서양 의사가 주는 약이나 그 약 자체가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았는데 서양 의학이라는 것이 그 당시 식민지 조선과 같은 사회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발휘했는데 어디에서 진짜 그 치료의 효과가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서양 의사들은 약도 주지만은 먹을 거 이런 거를 풍부하게 주기 때문에 영양 상태를 상당히 높여주는 놀라운 이 치료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거죠. 사람이 몸이든 마음이든 아프면 당연히 의사한테 치료받는 게 맞지 않나요? 의사 선생님이 몸의 아픔을 다룰 때는 어떤 전제로 가지고 몸의 아픔을 다루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하고 그것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때는 특정한 증상을 보이고 아프다라고 하면 병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너는 암에 걸렸어요 하면 그 암에 대한 치료법은 모두 동일한 치료법을 사용을 한 것이 맞지. 아니 상민이 너는 좀 예민하고 까탈스러우니까 너 암 치료법은 요렇게 조금 약도 남들한테 안 쓰는 약을 쓰고 수술도 너는 가능하면 안 하고 치료를 하겠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말은 모든 사람의 신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남녀 노소 구분은 조금 하겠지만은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신체의 병에 대한 치료는 동일하다. 이것이 몸의 아픔, 몸의 병이라는 것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가지는 기본적인 치료의 전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마다
사람들마다 다르게 치료하면 잘못됐다고까지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병명을 붙였을 때 그 병명에 대해서는 치료법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는 어떤 약을 사용하는 것이 최신 가장 약발이 좋은 약이다. 이런 것을 마치 정답이나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것이 의학교육의 에센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항암 치료 너무 무서워요, 안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순간 내 말을 안 들으면 당신은 죽을 텐데 라고 하면서 화를 내시는 경우를 당하게 그렇죠. 되죠. 그거는 그 의사 선생님이 성질이 더럽거나 환자의 아픔에 대해서 아무런 이 마음을 두지 않는 냉정한 의사 선생님, 싸가지 없는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환자가 암이라고 하면 또는 무슨 병이라고 하면 그 병에 대한 정답과 같은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자기 병을 인정하지 않고 의사의 전문 능력을 부정하는 진정으로 싸가지 없고 죽어마땅한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나쁜 놈, 이 냉정한 인간, 돈만 밝히는 인간, 이렇게 우리는 의사 선생님을 욕하면 안 돼요. 기독교 유일신 사상하고 너무 비슷해요. 아, 기독교 우리만 맞아. 아, 그거는 또 그래서 목사님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친하신 것 같네요. 예, 서로 나만 오라 라고 믿는 그 마음으로 사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의 아픔이 질병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박사님이 보시는 마음의 아픔은 뭐라고? 아우, 좋은 정의할 수 질문이에요. 있을까요? 마음의 아픔이라는 게 뭔가, 이거는 각 사람마다 각자 자신이 아파요, 힘들어요 라고 느낄 때 그거는 각각의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아프고 힘들다라는 것은 어떤 외부의 하나의 기준이나 뭔가 규범으로 가지고 판단될 게 아니라 개개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는 표준이고 일반이고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평가하거나 파악하는 일은 상당히 지극히 잔인하고 상당히 사악한 일이다. 그것은 절대자 신이 당신의 기준으로 모든 인간을 평가하고 단죄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활동이 되어버린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이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는 방식을 알면, 표현하는 것을 잘 들으면 그 아픔의 정체를 알 수 있다라고. 그렇죠. 그 사람이 왜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또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각각의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도 전에 아파요 그러면 너 아픈 거는 조현병이야, 너 아픈 거는 우울이야, 너 아픈 거는 공황장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픔을 병이라고 만들 때 그 사람이 진짜 아파하는 이유를 알지 않고 단지 병이라고 판단하는 의사 선생님의 기준이든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그 인간은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되는, 또는 자기가 매달려야 되는, 자기의 아픔이 해소되기를 매달리는 의사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 듯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신질환자로 불리는 경우 자신의 아픔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거, 알아듣게 표현하는 거, 거기서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표현 못하면 그런 마음의 정체 파악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마음의 아픔을 파악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마음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겠죠. 그게 참 좋겠죠. 표현만 할 수 있어도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표현하는 방식이 사회적인 규범이나 정상이나 보통의 사람들과 상당히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 그거를 저 사람이 조금 희한하게 자기의 아픔을 표현하구나라는 걸 인정하기보다는 너가 너의 아픔을 표현한 거는 잘못된 거야. 심지어는 그거는 사회적으로 범죄 행위야. 법에 위반돼.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의 아픔을 비언어적이든 언어적이든 표현할 때 그걸 증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아픔이 표현되는구나 라고 봐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봐줄 수 있는 가족과 사회 환경이라면 그거는 봐줄 수 있지만,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다 라는 거를 주장하는 전문가라는 집단이 나오게 되고, 그 전문가들은 전문가로서의 권위로서 그 사람들은 지금 정신위생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이 정신 건강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치료의 도움을 줘야 돼. 국가나 사회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정신 건강과 정신 위생을 돌봐야 돼. 제가 지금 보이는 저 행동은 미친 행동이거든. 저 사람의 가족들도 다 원하잖아. 보호자들이 지금 가족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자기를 이렇게 미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 그거는 국가나 사회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저 사람들을 정신병이라고 이름 붙이고 또 정신병을 진단을 하고 그래서 치료를 하는 전문가예요 라고 나서신 분들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초에 의학의 분야에서 정신의학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라는 명칭으로 이 불려지시는 분들이 마음의 아픔을 다루는 전문 의사라는 분들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본적인 활동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 하면, 마음이 아프다라는 사람들을 정신병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국가나 사회, 일반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드는 것, 그런 인식이 있는 것이 마치 위생이나 방역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전염병으로부터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믿으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100년 전인 미국에서는 그분들이 정신위생운동이라는 것을 펼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소름 끼쳐요. 소름 끼쳐요. 왜요? 얼마나 숭고한 지금 이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셨어요, 이분들이. 국가나 사회가 미친 듯이 이상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사실 남들과 다르게 살려고 하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주위 사람들이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위협이나 두려움에 시달리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뭔가 다른 사람하고 유별나지 않게 다른 사람들하고 가능하면 비슷하게 살게 만들어야지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아니 쟤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없잖아. 어떻게 좀 해봐. 어떻게 좀 조용하게 살게 만들어줘.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미국 사회에서 20세기 내내 가장 중요한 게 미국 헌법에서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미국 헌법이라는 게 처음에 만들어진 헌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은 헌법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 바뀌는 나라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정도로 헌법이 자주 바뀌었는데, 미국 헌법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헌법이 바뀌게 되면 그 헌법 조문이 바뀌는데, 그 조문이 바뀔 때는 꼭 수정 헌법 몇 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헌법이 수정된 거에서 수정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 게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게 미국 헌법의 20세기에 들어와서 헌법이 수정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수정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그렇게 해놓고 멘탈 히지 무브먼트는 진행되고요. 아니죠. 멘탈 히진 무브먼트가 먼저? 1910년에서 1960년대까지 무려 50년 동안 이루어지고 나서 수정 헌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1960년 이후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고 상당히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개개의 인간이 자신의 개성을 이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멘탈 히진 무브먼트, 정신위생운동, 정신건강운동, 이런 운동을 통해 가지고 개인이 사회적인 규범과 틀 속에 갇혀서 가능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정신의학자들이 역설적으로 개개인의 인권을 향상시킨다라는 미명을 똑같이 내면서 이루어진 50년의 그 반인권적인 역사에 반발로서 1960년대 이후에 수정헌법이라는 조항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나왔는데, 정신위생운동과 정신병이라는 것을 그 사회에서 규정하고 의사 집단에서 강하게 사람들에게 정신위생, 정신건강을 강조하고 정신병에 대해서 알리게 될 때는 그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 하면, 사회에서 우성인자를 가진 사람들을 키우고 열등한 사람들은 가능하면 도태시켜야 된다 라는 믿음이 많은 사람들한테 있고, 특히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장하고 우등한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열등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오염시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믿음을 강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이 정신위생과 정신건강에 대한 운동이라는 것이 강하게 부각이 됐다는 거예요. 가장 그 사회에서 각광을 받았던 학문이 뭐냐 하면 1910년, 20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자개량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우생학이 최고의 학문으로, 그거는 마치 요즘에 뇌과학 이래가지고 뇌를 개발하고 뇌의 능력을 개발하기만 하면 슈퍼 천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 믿음과 똑같은 것이, 유전인자를 개발하면, 유전자를 변형시키기만 하면 모든 병으로부터 건강하고 튼튼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우량종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1910년대와 20년대 우생학이 지배적인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사회적 오염, 사회적 타락 뭐 이런 것들이 정말로 열등한 사람들에 의해 나타나는 거 맞나요? 그거는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로 봐서
본인이 이쪽에 스카이 캐슬 마약 뭐 이런 뉴스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놀랍죠. 왜냐하면 스카이 캐슬에 사는 의사 사람이나 성범죄자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우량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네. 열등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보다 진짜 희한한 문제들은 네, 지금 저런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정신병원에 병원으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봐요.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은 1910년, 20년의 미국 상황에서 정신위생운동 또는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가라는 이제 사회적인 배경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데, 더 중요한 거는 100년 전에 미국은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해서 법까지 만들었어요. 그것이 단종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회적으로 열등한 인자, 특히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씨를 말린다 라는 그 개념에서 그냥 다 잘라버리고 새끼를 못 낳게 만드는 그런 거를 지금도 성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화학적 거세를 한다는데, 100년 전에 미국은 화학적 거세를 했는지 물리적 거세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냥 거세를 하는 거를 법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100년이 지난 다음 미국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미국은 광기와 야만의 사회였어요 라고 표현을 해요. 그때 미국 사회를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소설이 위대한 개츠비. 그런데 100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는 위대한 성첩이, 이래가지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100년 전의 미국 사회나 지금 대한민국 사회나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또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고민하는 데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은 이민국가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한창 이민을 받아들이는 상황이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 평등한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우등하고 더 뛰어나다, 그런 사람들은 더 특별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고,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법을 만든 게 이제 이민법, 그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서유럽 쪽에서 온 사람들은 이민을 쉽게 허용하지만, 이 동유럽이나 아시아 쪽에서 오는 사람은 이민을 가능하면 허용해주지 않는 법을 만들었던 게 1920년대인데, 그런 사회적인 제도나 법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정신위생운동, 정신건강활동이고, 그것이 우생학이라는 학문이 뒷받침되었다는 거예요. 우생학은 그 당시 최고의 과학으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종자, 스카이 캐슬에 사는 인간 기본적으로 종자가 틀려. 그거는 단순히 피라미드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좋은 밭에서 좋은 종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 이렇게 믿는데, 그것이 정신위생과 정신건강 또 정신병이라는 거하고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강의는 20세기 이후 마음의 아픔을 병으로 규정하고 이를 치료하려는 의사들의 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개인의 마음의 아픔을 병으로 규정, 나아가 사회적 위협으로 간주하며 정신위생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 운동은 몸의 아픔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을 강조했던 것처럼 마음의 아픔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위생운동의 전개 논리와 유사한 정신위생운동을 통해
마음의 아픔을 사회적 질병으로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방역을 하듯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위생운동이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중위생을 개선했던 것처럼 정신위생운동도 마음의 아픔을 일종의 전염병으로 간주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보였던 아픔을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시켰으며 의사들은 이를 방역의 연장선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생학의 논리를 차용해 도덕적 타락이나 사회적 일탈을 정신병의 징후로 간주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우생학으로 우량인종을 보호하고 열등인종을 도태시키려 했던 것처럼 정신위생운동은 특정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정신병 환자로 규정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권리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의사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역할과 권위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 100년 전 미국의 정신위생운동과 유사한 방식이 지금의 한국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이러한 접근이 개인의 고유한 아픔을 단순화하고 병으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정신위생운동이 우생학과 결합해서 특정 집단을 도태시키려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러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각 개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100년 전 미국의 정신위생운동과 유사한 현상을 설명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건이나 현상들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의 병리화와 낙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대한민국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력이 공개되면 취업, 사회적 관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는 정신위생운동에서 마음의 아픔을 병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한 것과 유사한 현상입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치료를 위한 정신과적 개입. 최근 몇 년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우울증, 불안장애 등 여러 심리적 문제를 병으로 규정하고 정신과적 개입을 확대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정신위생운동의 병리화와 낙인화 현상과 유사합니다. 2. 특정 집단에 대한 관리와 통제.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심리검사와 관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심리검사와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입시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불안을 일종의 병리적 문제로 다루고 이를 학교나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는 정신위생운동에서 학생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시도와 유사합니다. 군대 내 정신건강관리. 군대에서 정신질환의 징후가 보이는 군인을 선제적으로 격리하고 치료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군대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과거 정신위생운동처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하는 접근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3. 우생학적 요소의 잔재. 장애인의 강제 불임수술 및 인권 침해. 대한민국에서도 과거 우생학적 사고의 잔재로 장애인들에게 강제 불임수술이 시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신위생운동과 우생학이 결합하여 특정 집단을 사회에서 배제하려 했던 사례와 연결됩니다. 범죄자의 정신병리적 원인 규명. 최근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일부 강력 범죄 사건들에서 범죄자의 정신병리적 원인을 강조하며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특정 행동을 정신병으로 간주하고 사회적 격리를 주장했던 정신위생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불안정성과 정신건강. 코로나19 팬데믹과 정신건강 위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를 사회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전염병 방역과 유사한 방식으로 마음의 아픔을 관리하려는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과 현상들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100년 전 미국의 정신위생운동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개인의 정신적 아픔을 사회적 위험으로 확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과도한 통제와 관리를 시도하는 접근은 과거의 오류를 반복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아픔을 존중하고 이를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논문을 많이 읽고 상담 이론만 외운다고 해서 실제 내담자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결코 상담, 치료할 수는 없답니다.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은 실제 상담에서 내담자의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담 실습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아시나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는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 수련에 필요한 상담 실습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상담 사례, 심리치료 사례를 접하고 내담자의 아픔을 치료하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구체적인 과정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커리큘럼으로 강의해 주시고 WPI 상담 코칭 1급 지도자 자격과 임상수련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 실습 요원이 여러분의 전담 슈퍼바이저가 되어줄 것입니다. WPI 워크샵, 사례 세미나, 상담 실습 활동을 통해 각기 다른 내담자의 마음을 어떻게 읽는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실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어떻게 상담의 방향을 이끌어 그들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극히 이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을 거의 불살라 버릴 것 같은 이 사건들과 관련된 마음의 아픔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음의 아픔을 언제부터 정신병이라고 취급하게 되었으며 그거를 의사 선생님이 마치 너가 병에 걸린 거야, 그게 네 마음의 아픔도 몸의 아픔처럼 정신병이야 라고 하는 정신병의 역사에 대한 30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려주세요. 심리상담 대학원 나왔는데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 상담할 때 이론을 적용하기 너무 어려워. 상담교사로 일하는데 상담과 코칭에 관련된 전문 능력을 더 개발하고 싶어. 내 전공과는 상관없이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상담가가 되고 싶어. 논문을 많이 읽고 상담 이론만 외운다고 해서 실제 내담자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결코 상담, 치료할 수는 없답니다.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은 실제 상담에서 내담자의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담 실습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아시나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는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 수련에 필요한 상담 실습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상담 사례, 심리치료 사례를 접하고 내담자의 아픔을 치료하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구체적인 과정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커리큘럼으로 강의해 주시고 WPI 상담 코칭 1급 지도자 자격과 임상수련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 실습 요원이 여러분의 전담 슈퍼바이저가 되어줄 것입니다. WPI 워크샵, 사례 세미나, 상담 실습 활동을 통해 각기 다른 내담자의 마음을 어떻게 읽는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실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어떻게 상담의 방향을 이끌어 그들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 심리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 상담할 때 이론을 적용하기 너무 어려워. WPI 전문가 과정을 마치시면 WPI 상담 코칭 전문가 2급 자격을 얻으시며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상담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리상담 코칭 전문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당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WPI 전문가 과정.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WPI 심리상담 지역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센터의 상담가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샵에서부터 심리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 약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샵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샵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샵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초급 워크샵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WPI 초급 워크샵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샵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샵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